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저희가 이제 필수 과목 이상심리학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에 보면은요, 이상심리학의 이론적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냐면, 이상심리학,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가 되는데, 뭐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가 되는지 심리학 이론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론에 따라서 보면 왜 이상심리를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이상심리에 대한 이론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상담 어떤 이론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이상심리와 연관된 그런 부분만 좀 핵심적으로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정신분석 이론. 정신분석 이론 우리가 이제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다뤘던 거죠. 정신분석 이론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에서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하냐면, 정신분석은 철저하게 무의식을 원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람의 어떤 인지, 정서, 행동 이런 것들의 밑바닥에는 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상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정상적인 생각, 비정상적인 감정,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무의식의 뿌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의식적 원인이 있냐면, 이상행동의 원인은 어린 시절의 경험,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은 이렇게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무의식적인 갈등, 무의식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이드의 욕구와 이고의 어떤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는 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런 것에서 나타나지는 거다라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설명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드 이고 슈퍼 이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이드 이고 슈퍼 이고 사이에 이렇게 균형이 잘 맞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고, 자아가 이드, 원초아와 슈퍼이고 사이에 조절 능력이 잘 형성이 되면 갈등이 최소화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갈등이 극대화돼서 심각한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불안을 안 느끼고 싶어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방어기제를 사용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방어기제를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방어기제 아주 고착이 돼서, 프로이트 이론은 고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방어기제 아주 고착이 돼서 그 방어기제만 쓰고 살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얘가 정말 이상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방어기제를 사용을 하면 아주 미성숙한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자기를 포장하는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에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신분석 이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자아가 원초아를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보면 그때 이제 불안은 세 가지 불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여기서는 이제 신경증적 불안을 얘기하는 거죠. 자아와 원초아 사이에 어떤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아가 원초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잘 충족시켜주면서도 잘 다독거릴 수 있으면,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다독거릴 수 있으면 이 원초아가 그렇게까지 말썽을 안 부릴 텐데, 이게 원초아가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하면 이 자아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특별히 성욕과 공경욕, 이 두 가지 욕구를 갖고 있는 이 원초아가 이렇게 삐져나오려고 하면 자아가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성욕과 공경욕이 있어요. 이렇게 성욕이 있어서 이렇게 다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어떤 공격력이 있어서 누구를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의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조절이 안 될 것 같아. 정말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러다 저 사람 때려 죽이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불안해서 아예 이 사람이 없는 다른 데로 내가 피해버린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올 것 같으면 자아가 조절이 안 되면 되게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경증적 불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통제를 못해서 신경증적인 불안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런 신경증적인 불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아는 그 불안을 안 느끼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방어기제가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방어기제가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방어 기제를 내가 주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방어 기제가 고착이 돼서 그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울음으로써 뭔가를 이렇게 모면하는 이런 경험이 많아서 우는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해요. 이걸 퇴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뭘 시켰는데 내가 못해서 막 울어. 그러면 아유, 그래 불쌍하다. 그래 나 봐주자. 이제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그 방어 기제에 제가 고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도 뭐라고 상사가 뭐라 그러면 울어. 그리고 뭐 이제 어디 가서도 내가 이제 위기에 처하면 막 울어. 이러면 이제 어디서는 어느 과거의 어느 순간에는 이런 걸 이제 내가 이렇게 이해받고 수용받는 이런 퇴행적 방어 기제가 수용받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버리면 전 다 큰 사람이 왜 어디 가서 울고 난리야?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나를 외면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방어 기제에 고착됐으면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면 똑같이 우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걸 내가 건강하게 극복해낸다든지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착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강의하다가 말문이 막혔어. 그럼 막 울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참 건강하다 이렇게 보이시겠습니까? 저게 사람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다 큰 어른이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에서의 문제를 자꾸 발생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방어 기제들은 어떤 방어 기제는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돼서 그게 이상 행동 또는 정신 이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는 정도야 뭐 미쳤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집안에서 막 기분 나쁘면 뭐 집어 던졌던 사람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도 뭐 집어 던졌는데 그게 누가 맞았어. 이러면 내가 이제 어떤 폭력 행동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 기제가 이상 행동이나 정신 장애를 유발시키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철저하게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받은 경험이라든지 또는 무의식적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상 행동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동그라미 4번에서는 뭐 자유현상, 꿈 분석, 저항 분석, 훈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적 접근을 하면 어떤 이상 행동, 그다음에 어떤 이상적인 뭐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양가로 2번에서는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인지행동 이론은 우리가 이론 배울 때 인지치료 이론, 아론백의 인지치료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행동치료 이론, 뭐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그다음에 이제 관찰학습 이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배웠죠. 요 인지 이론과 행동 이론 요 두 개를 믹스시켜 놓은 걸 인지행동치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이상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서 인지를 인간 정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죠. 이건 인지치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간주하면서 행동치료의 학습 이론 또는 학습 치료 기법을 이렇게 도입해서 인지행동치료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인간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현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어떤 세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간다. 이건 그냥 참고로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3번에서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 인지 왜곡이라든지 역기능적 사고라든지 아니면 비합리적 신념 이런 것들이 해석을 잘못하게 만드는 어떤 이제 생각의 인지 도식이라고 하는 측면, 이건 이제 아론백이 이야기한 측면대로 이야기하면 인지 도식이 잘못된 인지 도식을 가져서 이렇게 남이 나를 칭찬하는 얘기가 들어와도 인지 도식에서 해석을 하는 과정 중에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방식, 인지 도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인지 도식 때문에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해석, 비정상적인 행동, 비정상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는 인간의 역기능적인 사고와 신념 등 부적응적인 인지 활동에 의해서 이상행동, 정신장애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적 접근을 할 때는 인지행동적인 치료적 접근을 할 때는 합리적 정서 치료라든지 인지치료라든지 자기교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적 접근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 보시면 인본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은 우리가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가장 기본적인 인본주의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동그라미 1번 인간 자체를 목적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 그 다음에 건설적이고 현실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존재. 그래서 유기체의 어떤 자기 실현 경향성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인간은
자기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 실현 동기,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갖고 태어났다. 모든 유기체는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럼 왜 생기냐면 인간은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는데 그 자기 실현 경향성을 잘 믿어줘서 자기를 잘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믿어주고 수용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성장을 해요. 인간은. 이게 이제 그 로저스의 상담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인본주의 상담 이론. 그런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자기 실현 경향성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중요한 타인에 의해서 조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기체적 본질적인 어떤 이렇게 성장 가능성을 자꾸 쳐내고 부모가 원하는 걸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화, 같이 조건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같이 조건화해서 자녀를 키우게 되면 자녀는 자녀가 원래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모습의 자기를 실현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차이가 나서 어떤 병리성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인본주의 상담 이론에서 특징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어린 시절 자기 욕구를 부모의 기대와 가치에 부합하도록 자꾸 이제 바꾸는, 그래서 조건적 수용, 가치 조건화라고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가치 조건화돼서 부적응적인 상태가 생겨서 어떤 병리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상담 이론,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일치성, 진실성이라고 하는 이런 상담자의 자세를 가지고 일관되게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자기의 본래적인 자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유기체를 믿어주고 도와주면 유기체는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서 행동주의 이론.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담 이론과 실제 앞부분에 이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모든 행동은 학습된 거예요. 학습에 의해서 특정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행동은 그게 어떤 특정한 학습에 의해서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행동이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려고 하면 바람직한 학습을 시켜주면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그라미 1번에서 행동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 줄에 행동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이제 학습에 의해서 된 거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에 의해서 된 거니까 우연히 한 번 한 행동도 학습이냐? 아니요. 이건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반복되는 행동은 철저하게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이제 모방학습이라고 하는데 관찰학습 보통 이야기하죠. 그렇게 3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 행동은 습득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학습에 의해서 습득이 되고 행동은 습득이 되고 학습에 의해서 유지가 돼요. 강화에 의해서 보통 유지가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강화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재학습을 시켜서 다른 강화를 주면 행동은 교정된다라고 하는 시각인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서 이상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거라든지 강화, 처벌 또는 체계적 둔감법, 모방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교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에서 사회문화적 이론에서는 이제 인간의 어떤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뭐 심리적인 거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고요. 이상행동은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꼭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서 그러면 동일한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거주 지역이나 사회 계층에 따라서 생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하는 방식이 다름에서 나오는 어떤 정신장애의 발생률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요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는 정신장애 원인에 관한 이제 학설들 보시면 이제 사회 유발설은 뭐냐면 어떤 사회 계층은 정신장애를 유발하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옆에 보시면 낮은 사회 계층, 경제적으로나 뭐 이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스트레스 또는 좌절을 많이 경험해서 정신장애를 더 많이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인 거죠. 그래서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라든지 낮은 교육 또는 낮은 취업 기회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좌절을 많이 경험해요. 다른 계층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회적 선택설이라고 하는 거.
사회적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상층에 있던 사람들, 중산층에 있던 사람들도 정신장애를 겪게 되면 어떤 적응 능력이 낮아져서 이제 결국은 사회 계층은 낮은 계층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회적 선택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사회적 낙인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찍혀지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재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정신장애가 있다 그러면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우울 이 정도야 뭐 그냥 그렇지만 어떤 직군에는 우울증 환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직군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응을 한다든지 이런데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낙인 찍혀서 적응이 더 안 돼서 이제 병리성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유발설, 사회적 선택설, 사회적 낙인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큰 2번에서 보시면 이상심리학에 대한 또 주요 이론에서 보시면 이제 양가로 1번에 생물학적 이론은 최근에 들어서 그 이제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게 좀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혹시 매스컴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뇌 과학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뇌는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많이 얘기가 됐던 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렇게 새로운 그 발견들이 됐던 게 이제 자폐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자들이 뇌를 직접 연구하는 경우는 이렇게 아주 흔하지는 않아요. 그 유럽 쪽은 그게 아주 흔한데 심리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 게 아주 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주 흔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그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뇌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 뇌의 관찰을, 뇌를 직접 관찰하는 걸 통해서 사람의 어떤 병리적인 게 혹시 뇌의 이상 또는 뇌에서 이렇게 흐르는 신경 전달 물질. 우리 뇌 안에 보면 이렇게 어떤 액체들이 흘러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화학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하다든지 아니면 과소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 이상을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은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생물학적 이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신체적 원인에 의해서 이상 심리가 발생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든 정신장애는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종의 질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선 유전적 이상이 뇌의 구조적 결함이나 신경 생화학적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어떤 뇌 자체의 어떤 뭐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뭐 뇌 자체 사이즈가 좀 작게 태어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경 생화학적인 측면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뭐 분비가 좀 덜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초래해서 정신장애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뇌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뇌에서 작동되는 이제 화학 물질인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이제 과다 또는 결핍 상태가 정신 장애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물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기 그 표에 보시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 도파민은 이제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각 물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환각 물질이라고 하는 이 도파민은요, 중독과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건 뇌에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어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그 극치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파민 옆에 보시면 뭐 나머지는 뭐 운동 및 주의의 관계가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점이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을 이제 조현병이라고 요즘은 명칭을 바꿔서 부르잖아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러도 되고 조현병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현병이라고 바꾸기로 했으니까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좋긴 합니다. 조현병도 이제 도파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조현병 환자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이제 도파민을 이렇게 조절하는 약을 이렇게 먹이는 거죠. 그다음에 파킨슨병, 우리가 이제 치매의 일종이죠. 파킨슨병도
이게 도파민 분비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우리의 그 정신적인 문제에 그 영향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로토닌 같은 경우 아주 특징적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안정감을 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첫 번째 점이 보시면 기분 조절이라든지 수면, 식욕을 조절한다든지 공격성, 충동 억제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동물들 같은 경우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공격적이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은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우울해지든지 공격적이 되든지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나타나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점, 부족할 경우에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실제로 그 피 검사를 해서 세로토닌 수치를 검사하면 수치가 좀 낮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교감 신경이다 그러면 우리가 흥분할 때 나오는 신경계, 흥분할 때 그 작동되는 신경계,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요. 근육이 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땀도 살짝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예민해져서 온 감각을 다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교감신경의 활성화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감신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은 이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이제 정신적 각성이라든지 집중력을 증가시킨다라든지 대사활동을 증가시키는 이런 특성들, 혈액순환을 빠르게 만들어요. 심장이 빨리 뛰니까 이런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소화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의 이상 행동, 이걸 이제 설명하는 방식은 통합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통합이냐면, 여기서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이상 심리는 이상 행동과 이상 감정과 이상 이렇게 사고, 이렇게 이상 심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취약성, 스트레스 이 두 개가 믹스가 돼서 이상 심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면 어떤 유전적이라든지 혹은 기질적으로 취약성을 좀 갖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울에 대한 취약성을 어떤 사람이 갖고 태어나. 유전적으로든 아니면 뭐 기질적으로든 우울에 대한 취약성을 좀 갖고 태어나는데, 우울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고 해서 전부 우울증 환자가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다 우울증 환자인데 그 아래서 태어난 자녀 중에 우울증 환자가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우울의 경향성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환자가 안 되는 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면 우울로 꽉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취약성이 발현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스트레스가 딱 믹스가 되면 빵 하고 터져서 우울증 이렇게 확 증세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시각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이상심리 이론들은 이렇게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로 설명하는 방식이 제일 흔한 방식이에요. 기본적인 유전적이고도 기질적인 취약성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게 있고. 그러니까 적게 있는 사람은, 취약성이 적게 있는 사람은 좀 웬만한 스트레스를 만나도 이게 발현이 안 되고, 그런 어떤 어떤 병리적인 게 발현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취약성이 많은 사람은 좀 작은 스트레스를 만나도 이 병리성이 발현이 돼서 그 증세를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인 특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취약성인 거죠. 거기에다가 강력한 스트레스 경험, 이 두 개가 믹스가 돼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이상행동, 정신장애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질환, 정신질환, 이런 정신장애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점을 강조해요. 이들에 대한 다차원적인 상호 접근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전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는 그런 명제고, 동그라미 2번에 동일 결과성의 원리, 동일한 정신장애가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면 원인이 다 달라도 우울증 동일한 증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디귿에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 다중 결과성의 원리. 동일한 원인이 다양하게 다른 결과. 그러니까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증상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리얼에서 보시면 상호 인과성 이론, 원인과 결과는 양방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이제 순환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동그라미 미음에서는 항상성 유지론이라고 하는 건 유기체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병리성이 더 이렇게 증가되기도 하고, 특별히 가족 안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좀 심하게 나온다. 누가 하나 이제 그 뭐 이렇게 사고를 치다가 멀쩡해지면 또 다른 애가 사고를 쳐서 뭐 이렇게 이거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심리의 분류 및 평가 챕터 2에 보시면은요. 이상심리에서는 DSM이라고 하는 진단체계, 이게 진단체계입니다. 진단체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증세를 보였을 때 뭐라고 진단해야 되냐라고 하는 매뉴얼북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매뉴얼북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걸 DSM이라고 하는 진단 체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DSM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그 양괄호 1번에 보시면은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 APA라고 하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 진단 체계를 만들었어요. DSM이라고 하는 진단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이제 버전업이 되는 거예요. 버전업이 돼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은 5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DSM-5, DSM-5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DSM-5를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이게 보편적으로 퍼진 건 2013년도인가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됐다면 오래됐다, 오래 안 됐다면 오래 안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한 몇십 년에 한 번씩 그 버전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 판이 나오려면 한 뭐 그래도 20, 30년은 더 지나야 될걸요. 지금으로부터 20, 30년은 더 지나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현업에 있는 동안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현업에서 벗어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진단 체계가 있습니다. 이 진단 체계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건 학지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걸 여러분이 이제 꼭 사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상심리학 책에 보면 그 DSM-5 진단 체계를 가지고 이상심리학 책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다 이게 DSM-5 진단 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DSM-5는 이제 정신장애를 큰 카테고리를 20개 카테고리로 묶었고요. 한 카테고리 안에 소분류, 하위 체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큰 카테고리 안에 하위 체계를 여러 개씩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런 분류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보시면은요, 큰 범주로 이제 신경 발달 장애라고. 신경 발달 장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의 신경은 뇌신경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뇌신경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뇌신경을 주로 얘기해요. 그래서 뇌신경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뇌에 어떤 발달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진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진단들, 뇌신경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장애는 지적 장애. 과거에는 정신지체라고 불렀습니다. 정신지체라고 부르니까 뭐가 좀 이렇게 비하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바꾼 거예요. 지적장애라고. 그래서 지적장애로 부르기로 명칭을 바꿨고요. 의사소통장애라든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리가 흔히 자폐증 부르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ADHD라고 약자로 부르는 이게 이제 그 신경발달장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학습 장애 또는 운동 장애, 틱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경 발달 장애, 뇌신경의 발달상의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장애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라고 하는 거. 이건 그 조현병과 정신분열과 연관된 장애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아래서부터 위로 갈수록 증세가 심각한 겁니다. 조현형 성격 장애. 그다음에 망상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 양상장애.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게 조현병이고요. 제일 심각한 게 조현 정동장애가 제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증상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아래부터 쭉 올라가는데 맨 끝에 건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어서 가장 심각한 게 조현 정동장애.
분열 정동 장애라고 과거에는 불렀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왼쪽 아래 보시면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는 우리가 흔히 이제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이런 게 이제 양극성 및 관련 장애예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제 우울 장애가 있습니다. 우울 장애 카테고리에도 주요 우울 장애. 이건 우리가 주로 우울증이라고 불렀던 거. 지속성 우울 장애. 지속성 우울 장애는 우울 장애가 좀 경한 정도로 오래 지속될 때 2년 이상, 성인들 같은 경우 2년 이상, 아동 청소년은 1년 이상 지속될 때 지속성 우울 장애 이렇게 부르고, 그 아래 세 개는 DSM-5판으로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장애들입니다. 월경 전 불쾌감 장애,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라고 하는 거 두 개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 장애에 해당이 돼요. 근데 DSM-4판에서는 우울장애 하나 안에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둘로 분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둘로 분리가 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이제 환자들이 증가하고 어떤 그 정신장애적인 양상들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분리된 장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을 보시면 불안 장애가 있죠. 불안 장애는 우리가 이제 흔히 불안을 느끼는 다양한 장애들. 그래서 뭐 특정 공포증, 광장 공포증, 뭐 우리가 공황 장애, 뭐 연예인들 중에 저 공황 장애를 뭐 많이 오랫동안 알았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불안장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선택적 함구증, 뭐 범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다 불안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강박 및 관련 장애라든지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DSM-4판에는 다 하나로 불안장애 카테고리 안에 되게 크게 자리를 하고 있다가 DSM-5판으로 가면서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렇게 세 개로 카테고리가 이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불안장애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불안 증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박 및 관련 장애,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안을 느껴서 어디에 묶여버리는 거, 이걸 강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박 장애라든지 뭐 신체 변형 장애, 신체 이형 장애라고도 부르는데 신체 변형, 자기 신체가 바뀌었다고 이상하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주로 합니다. 성형수술 중독에 이렇게 보통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체 변형 장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집광이라고 저장 장애, 저장성 강박증이라고도 불렀는데, 왜 그 TV에서 가끔 보면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장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발 먹이를 뽑는 게 피부 벗기기 장애 이렇게 막 긁어요. 주로 얼굴을 긁습니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이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PTSD라고 약자로 부르죠.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강력한 외상, 트라우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강력한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반복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반응성 애착 장애 이런 것들이 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해리 장애라고 하는 거, 해리 장애는 이렇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일반적인 건 기억 상실, 심리적 뇌가 충격을 받아서 기억 상실이 걸렸다. 이거는 해리성 장애가 아니고요. 해리 장애는 이렇게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기억 상실이 됐어. 심각한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상실해서 어떤 부분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리 장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어떤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장애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식 및 섭식 장애는요, 먹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너무 거부해도 이제 그 심적 원인에 의해서 먹는 걸 너무 거부해도 문제고, 먹고 토하고 이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고, 이건 다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설 장애, 이건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뭐 그 똥을 아무데나 싼다든지 오줌을 아무데나 싼다든지 이런 것도 주로 아동들이 그렇죠. 성인에게는 잘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각성 장애는 이제 불면이라든지 이런 원인,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뭐 목류병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수면 각성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 관련 장애인데, 성 기능 부전이라든지 변태 성욕이라든지 성별 불쾌감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어떤 성과 연관된 장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장애들은 뭐 성격 장애라고 하면
성격이라는 단어와 장애라는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믹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성격적 특징으로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장애가 내 성격의 일부가 됐다. 그 얘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의 일부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성격을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그 장애를 이렇게 분리해서 치료해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격 장애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성격 장애는 A군, B군, C군 이렇게 이제 총 3 카테고리로 나눠서 10개의 성격 장애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그냥 넘어가냐?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라고 하는 건 이거는 어떤 이제 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막 그 파괴적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장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진단이 좀 많이 내려지긴 합니다. 근데 좀 커도 진단이 내려지긴 해요. 신경인지 장애. 신경인지 장애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도 얘기했죠. 신경 하면 뇌신경을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시면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에 뇌신경에 뇌가 이상이 발생해서 인지적인 작동이 잘 안 되는 장애들을 얘기해요. 치매, 전형적으로 치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이게 중독에 대한 걸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어서 중독이 되는 것과 어떤 행동을 해서 중독이 되는 것, 도박 같은 거. 전형적인 행위 중독, 행동 중독, 비물질 중독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위 중독이면 행동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먹어서 중독이 되는 거,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먹어서 중독이 되는 거, 이런 물질 및 중독 장애, 그다음에 기타 정신병적 장애,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 중에 들어오지 않는 카테고리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과로 입원해서 DSM-5의 일반적인 개정사항, 이건 이제 DSM-4에서 5로 넘어오면서부터 어떤 큰 것들이 바뀌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영업한 숫자 표현 방식이 그동안 그 로마 숫자로 1, 2, 3, 4를 로마 숫자로 표시를 했었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5로 바뀌었습니다. 그 5로 바뀌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냐? 그럼 5.1, 5.2 이렇게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로마 숫자로 하면 이제 그 중간판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아라비아 숫자로 바뀌면 이제 5.1, 5.2 이렇게 가기가 쉽기 때문에 아마 개정이 좀 쉽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이번에 다축 진단 체계를 폐지했다. 여러분이 DSM-4판을 잘 모르시면 굳이 필요가 없는데 DSM-4판을 아셨던 분은 이제 DSM-4판은요 진단을 할 때 한 사람을 진단할 때 1축, 2축, 3축, 4축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자라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1축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뭐고 2축으로 볼 땐 뭐고 3축으로 볼 땐 뭐고 4축으로 볼 땐 뭐다라고 하는 이런 입체적인 진단을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진단을 안 해요. DSM-4판으로 있었을 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서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차원적 분류 평가의 도입이라는 거예요. 차원적 분류 평가의 도입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자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폐도 이렇게 되게 심각한 자폐와 아주 경증 자폐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되게 여러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낮은 단계, 그러니까 아주 그 경미한 자폐냐, 아니면 아주 그 중등 단계, 아주 그 심각한 자폐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런 차원적 분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DSM-5판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특징이 있고, 동그라미 이제 4번에서는 인권을 존중한다. 이 용어를 다 바꿨잖아요. 왜 그 조현병, 정신분열증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현병 그럼 뭐가 조절이 안 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지체 그러면 이게 전응함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적 장애 그러면 뭔가 장애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거를 3번에서 보시면 DSM-4판과 DSM-5판의 정신장애가 바뀐 주요 범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건 뭐 의미가 없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불안장애 카테고리 안에 있던 것 중에 불안장애가 떨어져 나왔다.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어요.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 장애들은 불안장애에서 이렇게 3개로, 그러니까 불안장애 하나는 그대로 있고 2개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3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기분장애 하위 유형이었던 우울장애, 양극성장애가 각각 분리했다. 하나는 기분장애, 큰 카테고리 하나로 4판에선 있었는데 이게 2개로 나눴어요. 우울, 양극성, 이렇게 조울,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그라미 5번에서 폭식장애가 이제 정식으로 진단이 내려지기 시작했다. 폭식장애는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제 신경성 폭식증 이런 먹고 토하고 이런 걸 신경성 폭식증, 폭식 장애 이런 건 먹기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먹어. 이게 이제 폭식 장애죠. 좀 달라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자폐성 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러니까 자폐는 스펙트럼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 강박 및 관련 장애 안에 새로운 장애들이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8번 우울 장애 안에 새로운 장애가 들어갔다.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와 월경 전 불쾌감 장애 이건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9번에서는 이제 그 우울사파 우울증 진단할 때 기준되는 개월 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냐고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10번에서 보시면 ADHD 주의적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 연령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세에서 12세로 바뀌었습니다. 12세가 기준이다. 12세로 외워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1번에 보시면 이제 치매 그 신경 인지 장애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그 신경 인지 장애가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물질 장애도 뭐 중도, 경도, 중등도 뭐 이렇게 이제 차원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3번에 보시면 이제 그 도박 장애라고 하는 거, 비물질 행위 중독이라고 했잖아요. 비물질 관련 장애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보시고 이 이상행동의 분류 보시면은요. 양가로 1번에 이상행동의 분류 체계는요. 그 범주적 분류 체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범주적인 카테고리별로 분류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분류되는데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이상행동이 정상행동과 질적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이제 범주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쓰면 그 안에서도 차원적 분류를 해요. 그래서 정상행동과 이상행동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응적인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 뭐 차이는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건 좀 이제 범주적 분류와 차원적 분류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주적 분류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차원적 분류는 아주 경미하면 정상인데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이상 행동으로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차원적 분류를 좀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가로 2번에서 이상 행동의 분류 및 진단에 있어서의 뭐 장점 단점을 보면 이런 이제 분류 체계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용어를 통일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조현증이야. 그럼 조현증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이 사람에게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 임상적인 활용도가 높죠. 왜 그러냐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 이론 개발을 위한 어떤 기초 자료들을 제공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동그라미 리을에선 유사성, 차이점 이거를 인식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진단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행동을 분류를 해요. 진단 체계를 통해서 분류를 하면 동그라미 미음에서는 장애 진행 과정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치료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맹점은 뭐냐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어요. 제 조현병 이러면 조현병? 이제 고정관념, 제 조현병 환자야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이 있고 동그라미 니은에서 개개인에 맞는 어떤 증상들이 다를 텐데 그런 특성들을 아주 무시하고 일반화시키는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디귿 보시면 낙인 찍어버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을 보시면 자기 충족적 예언 이런. 조현병 환자가 어떤 행동을 할 거다라는 기대되는 대로 행동을 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선입견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비읍에서 의학적 모델로서 환경적 영향을 무시하고 창조적 사고를 억제하는 이런 특성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가로 3번에서 이상행동에 관련된 용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분포 양상에 관한 연구를 역학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험 요인이라는 건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어떤 요인들을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질병의 표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찰 가능한 징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애는 결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병률은 전체 인구 중에 이제 나타나는 비율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다. 3번에 보시면 이상심리 측정 방법은요 면접을 통해서 1대1로 면접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상인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입원해서 행동 관찰을 통해서 뭐 이상 심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 관찰, 그다음에 구조화된 관찰, 뭐 자기 관찰, 행동 분석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찰을 통해서 이상 심리를 분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서 이제 심리 검사법, 그러니까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들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능 검사를 하고 뭐 가장 흔한 뭐 MMPI라든지 이런 다양한 검사들 우리가 그 이제 보통 임상 심리사들이 하는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4번에서 이제 심리 생리적 측정법, 보통 생리적 측정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센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뇌파 검사라든지 근전도 검사, 심장 박동 검사, 피부 전도 반응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리적 측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에서 뇌 영상, 뇌를 직접 찍어. 이건 아주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CT라든지 뭐 MRI, 뭐 그 다음에 PET, 펫을 찍는다.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찍는데 fMRI라고 하는 거,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fMRI를 요즘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그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어느 부위가 어떻게 이제 좀 기능이 저하되고 이런 것들을 좀 찍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상 심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이렇게 들어가기 위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이상 심리는 어떤 이상 심리, 그래서 진단 기준은 뭐고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